자, 우리 어린이님이 주주로서 주주면 주면서 해야 됩니다. 또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저 최근에 지인 생일 때 뭐 선물 하나 하는데 친한 지인이어가지고 선물 뭐 할까 하다가 주주로서 또 갤럭시 워치 선물했어요. 진짜?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폰 쓰더라고요. 그냥 그 조용히 하고 쓰라 그랬어요. 연동 되잖아요. 연동 되죠. 예. 자, 그러면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자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동근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 오랜만 맞으시죠? 한 달 넘게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소원했습니다. 저도 처음 뵙나요, 부장님? 네, 지금 사실 오늘 두 분하고는 처음 뵙는 거죠.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맨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의 남자. 이제 화요일의 남자로 바꾸면 안 돼. 그런 이제 화요일의 남자로 갑니다. 부장님은 근데 이제 저는 모니터를 하면서 민소 씨랑 같이 하고 이제 이화정 과장이랑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까 반가워. 부장님 뵙는데 계속 뵀던 분처럼 부장님 오셨습니까? 근데 부장님이 우리 눈을 못 마주치네. 원래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봐요.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보다 허공을 보고 얘기를 하죠 항상. 오늘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네, 저희는 네. 부장님 바라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장님만 쳐다보고 있게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예측 뭐 어떻게 또 대비를 하면 좋을지 매크로적인 것부터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아까 저희가 뉴스 다루긴 했지만은 감세한 폐기가 됐고 요거 자체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 좀 안정감 요 정도는 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감세한 폐기가 터닝 포인트로 확실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을지. 이게 이제 지금 간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인데 하나는 일단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은 그 은행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는 부분. 결국 이제 이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쪽으로 저는 연결하고 싶어요. 이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국이나 상당히 지금 일단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그 낮아져 있는 컨센서스마저도 충족을 못 시키면 어떡하나라는 심리들이 강한데 일단 은행주들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게 굉장히 안도감을 좀 심어준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단 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 나스닥은 지금 저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들이 뭐 대표적인 종목들 전부 다 뭐 40% 50% 많게는 70%씩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은 뭐 더 빠질 때는 없지 않겠느냐 떠나가지고 나스닥의 어제 그 급반등은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감세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트러스 총리 영국의 트러스 총리라는 사람 자체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한 그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파 중에서도 굉장히 좀 더 오른쪽에 가 있죠.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작은 정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에 맡겨야 된다라는 사람이고 결국 감세안이 나온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확 줄여주면은 이게 이제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러스 총리는 세금을 줄여주면 한 2.5% 3%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세안이 나온 거고 근데 시장이 우려한 거는 감세안 좋아요. 그런데 감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빈칸을 채워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어떤 이게 플랜이 뭐냐. 여기서 이제 영국의 국채가 불안해진 거고 뭔가 시장 자체에 굉장히 혼동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트러스 총리가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 같이 감세안을 추진했던 코지커탱 그 재무장관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꼬리 자른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올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재무장관이 4번째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그러니까 코지커탱이 지금
2달 됐나요? 2달 만에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레미 헌트라는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는 굉장히 지금 약간 트러스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레미 헌트라는 사람은 이전에 외무장관, 보건장관 굉장한 능구렁이에요. 능구렁이. 예, 이게 내각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트러스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트러스 총리의 반대판에서 샀던 사람입니다. 네네네. 예. 이런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앉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임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린 거고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이 딱 임명되자마자 거의 바로 지금 이제 감사안에 대해서 철회 공식적으로 철회는 아니죠. 이게 무기한 연기시키겠다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철회로 받아들이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러스 총리 입장에서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사임 압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이제 오히려 굉장히 환호하는 반응을 보인 거고요. 파운드화가 오르고 뭐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출발이 결국은 그 영국이 그 이유를 탈퇴한 데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있었으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적어도. 그러니까 어떤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영국이 지금 떨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그 입장이 경제적인 입장 자체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조금 기울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독자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이제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일단 이 영국 관련 이슈는 조금은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감사는 어느 정도 철회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얘기했지만은 또 총리가 뒤집지만 않으면은 그러지만 않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는 것 같고 정리가 될 것 같다.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어떤 그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는 조금 이제 시장에는 영향을 덜 미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유. 부장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그것만 돼도 이제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국. 네. 조용히 좀 합시다. 분위기 잘 보면서. 네. 트러스 총리 듣고 있죠? 좀 끝나? 아마 우리 코리아 들어와가지고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PI 이제 발표가 되고 네. 저희가 뭐 항상 CPI는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딱 발표가 되고 나서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상회네 이거 진짜 어떡하나 했는데 시장은 또 그러지 않아요? 시장의 반응이 또 예상보다는 네.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요게 어떤 이유에서 좀 그렇다고 보실까요? 우리 사실 이제 이번 CPI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오랜만에 여기 오늘 출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단순히 지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석을 시장의 해석이 조금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기존의 어떤 그런 틀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헤드라인 CPI나 코어 CPI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조금씩 둔화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다가 좀 방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게 시장의 물가 지표 자체가 이미 이런 악재의 수준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제 지금 사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뭐 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연준은 4.5%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한 4.75 또는 5% 여기까지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악재 요인들을 어느 정도 먼저 선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9월 CPI가 나오면서 네. 시장은 이제 뭐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쪽에다가 조금 이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죠.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공매도 친 것들에 대한 쇼커버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있고 맞아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특히 나스닥 성장주들 이런 쪽에 대한 그 낙폭이 과다하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월 CPI가 하나의 그런 쪽에서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CPI를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우리가 에너지, 상품, 뭐 이제 서비스 물가지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물가지수는 이미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했어요. 최근에 뭐 유가가 조금 올라오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비해서는 그렇죠. 뭐 과거에 뭐 유가가 막 뭐 150달러 가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오히려 유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에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 걱정이 더 앞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80달러 뭐 90달러 초반 또는 이제 뭐 70달러 후반 여기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품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상품 물가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고차 신차 가격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좀 눌렀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막 신차 가격을 누르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한 9월 정도부터 지금 확실히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라든가 상품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시장의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서비스 물가 지수죠. 서비스 네, 서비스 물가 지수가 이번에 이제 그 6.7%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 지수가 상품 물가 지수를 추월을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 물가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그 가중치가 높은 게 주거비예요. 네. 네, 아시겠지만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비가 지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CPI 자체를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끌어올렸다기보다도 이 둔화의 폭을 줄이고 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거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조금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주거비를 끌어올린 거는 오히려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주거비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요. 당연히 맞아요. 네. 그러면은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 임대료를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건 진짜 네. 그러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공급 부족도 만만치 않다. 공급증 만만치 않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세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항상 그 주거비는 주택 가격과 이제 연동이 되는데 사실 주택 가격은 6월이 정점이었어요. 6월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꺾이고 나서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편차를 두고 주거비가 이제 임대료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한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전의 사례를 보면 임대료 꺾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번에는 그 사례가 적용이 될지 이게 이제 올해 4분기에 이 CPI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고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주거비가 좀 꺾여줘야지만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망치들은 주거비가 좀 꺾이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것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적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금리가 상승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주거비가 좀 내려가려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좀 내려간다. 공급이 좀 늘어나야 돼. 공급이 늘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어느 정도 슬로우해지는 부분이 나타나거나 이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근데 지금 뭐 되게 이게 굉장히 희망회로일 수는 있는데 저는 한 10월 정도부터는 확실히 CPI 상승률이 둔화가 될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 어제 무디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무디스에서 향후 6개월 안에 인플레이션 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디스의 그 애널리스트가. 이게 근데 이제 저하고는 좀 이제 물론 다른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10월부터는 확실히 이제 이 CPI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자, 돌이켜 보면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게 이제 2월이고 올해 2월이고 그 이전에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부터예요. 맞아요. 그때 작년 10월부터 확 오르기 시작했어요. 쭉쭉 같이. 자, 올해 이제 10월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은
역기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작년 작년 대비로 봐서 이게 확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체감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9월까지 뭐 8%대 초반 이렇게 나왔는데 10월부터는 이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1%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7% 초반? 뭐 이거 약간 희망 섞인 기대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역기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이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갈수록 쭉쭉쭉 갈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아마 무디스도 아마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저는 이런 그 논리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2월 달이 제일 심해 피크였는데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곡물 가격, 뭐 유가 가장 뭐 유가 막 $150 가는 애 많은 애 이럴 때였거든요. 그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역기조 효과가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면은 결국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한 내년 2분기까지는 의외로 이러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의 그 둔화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디스는 완전 크겠다. 예. 야, 무디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4.5, 그러니까 지금 8%대에 있는 물가가 한 4.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시장에는 엄청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커요.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거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어떤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역기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단 좀 착안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CPI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서서히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또 뭐 간밤에 보니까 몇몇 그 IB나 기관들에서 또 이제 그 베어마켓 낼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CPI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해서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 확실시 되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면은 시장은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노이즈가 조금 사라지고 조용히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은 환경 자체가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플러스로 예. 그 이 CPI 발표하고 주식시장이 괜찮았는데 네네.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네.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하고 그쵸? 또 예. 바로 또 꺾었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수치들이 나오니까 예, 그렇죠. 요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거죠. 이게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떤 뭐 인플레이션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정착이냐, 얼마나 빨리 이제 정상화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인 총재도 같은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 어떤 그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뭐 5% 뭐 4% 이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이제 물가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네. 뭐 1% 2%대였단 말이에요. 정말 더물까 뭐 4% 5%대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2배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8%에 있다가 4% 떨어지면은 감사합니다인데 하지만 아직 그러니까 어떤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연준의 고민이 거기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연준이 목표하는 건 뭐 2%, 2.5%의 물가인데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연준이 어디서 꺾느냐. 어디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피봇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연준이 피봇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 또는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그 고용의 어떤 이런 상황들 이런 것에 어떤 연준이 기대했던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그 이전에 꺾일 거라고 봐요. 시장이 일단 그걸 놔두지 않아요. 네, 벌써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네,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저는 발언들을 보면서 미묘한 변화를 좀 감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포인트에서요? 일단 지금 그 대표적인 매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임스 블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가 제임스 블러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한 4.5에서 4.75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스탠스면은 원래 더 세지. 예, 더 세죠. 5% 넘겨야 돼. 이렇게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임스 블러드 총재마저도 그 정도가 적절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언을 한 연준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뭐 이번에 이제 CPI 나오고 나서 뭐 10월 달에 100bp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연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반대했어요. 75. 예, 연준 의원들은 75bp. 네, 75.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도 이제 슬슬 이번에 9월 그 FOMC 의사록에서도 물론 그 경기 침체를 각오한 뭐 긴축 의지 이걸 표출을 하긴 했는데 그 세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그 두려워하는 이런 스탠스들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구나. 이 11월 FOMC에서 뭐 지금 이것도 약간의 그 기대 심리인데 뭐 금리는 75bp 올리더라도 네. 거기서 약간 좀 뭔가 어떤 발언을 통해서 뭐 이제 네, 이렇게 될 약간 거다. 좀 시장에 대해서 약간 그 뭐 파월 연준 총재가 얘기를 하든지 뭔가 좀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좀 달래는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물론 방향을 꺾겠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게 더 크게 보면은 시장 자체의 어떤 이런 금리라든가 또는 뭐 이제 긴축이라든가 또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산은 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바닥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맞아. 예. 저는 뭐 좀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분 능선쯤 올라왔네요. 그렇죠. 8분쯤. 네. 잠깐 쉬어야지 그럼. 그럴 때는. 네, 자 지금 오늘 우리 부장님 와주시니까 오랜만에 난리야.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이민경님도 계셨고 또 KT 엘님 뭐 이렇게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민소 씨 민소 씨 부장님 오셨다고 또 또. 오셨다고 야 민소 씨 평상시에 안 나오던데. 네, 오늘 딱 바로 와버리네요. 화요일에 남자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민소님 부장님은 저희랑 계약됐습니다. 예, 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부장님 저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네 우리랑 함께. 우리만 좋아. 뭐 너무나 좋지만 굳이 고르자면은 부장님 뭐 어디가 더 마음에 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야 지금 봐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 얘기하잖아. 부장님 다 좋죠 뭐 부장님. 그럼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뭐 이런 발언 살살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또 누구 계셨는데 아이디 아유. 아침잠이 많아서 잘 못 오시다가 오늘 부장님 오셔가지고 네. 보러 오셨다고. 인기 굉장히 많으시고.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어쨌든 이제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사실 두려움은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시장에서 얘기 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 시장도 한번 같이 우리 부장님의 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악재 요인들은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기존에 있는 악재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중간중간에 확대 재생산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맷집도 많이 생겼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특히 이제 저는 그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제 좀 다시 하방을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방 경기성 그래요? 유지가 되고 있구나. 어제. 왜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났고 맞아. 그리고 어제 이제 카카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이게 만약에 시장이 지금 좀 약간 환경이 좀 더 안 좋았으면은 사실 어제 그런 이슈들이 터졌을 때 시장이 단체로 영향을 받죠. 오히려. 근데 어제는 딱 거기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카카오, 네옴시티 여기만 영향을 받은 거죠. 어제는 정확하게. 맞아. 나머지 종목들은 좋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지금 체력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시 충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제가 좀 그 주목을 하는 부분 역시 외국인 수급이죠. 네. 어제까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일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를 보였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의 매수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낙관론을 피곤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외국인이 산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네. 그것 빼면은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은 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반추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안 사다가 사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시장에 네, 시장의 바닥이었어요. 시장의 네.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좀 그런 관점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바닥론, 뭐 이제 아직까지 실적은 물론 안 좋습니다만은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반도체 주가들은 항상 실적 바닥, 그러니까 주가 바닥이 실적 바닥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리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이 논리는 저는 그런 논리라고 봐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하면서 결국 그 상대적으로 TSMC보다 삼성전자 쪽으로의 어떤 시선이 더 쏠린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TSMC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네, 수용 얘기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중국에서 막 또 이걸 또 뭐 이게 또 중국이 뭐 인수하겠다는 얘기도 막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들었으면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7월까지 쭉 팔다가 7월, 8월에 어떤 그 지금 저도 지금 댓글을 못 뭐라고 보는데 하셨죠? 예. 뭐 어떤 거죠? 씩씩한 남정네보다는 우리 씩씩한데 일부러 옷도 이렇게 밝게 입고 왔는데. 내일 빨간색 입고 와. 푸른 하늘에 징징하다뇨. 부장님 지켜. 근데 뭐 어느 정도 인정. 자,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7월까지 매도하다가 7월, 8월은 매수를 했고 9월에 이제 다시 매도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10월엔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는 부분. 스탠스가 이제 9월 달에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가장 안 좋았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매도를 하다가 다시 10월 달에 매수를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가장 상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시장도 저는 바닥은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바닥 나왔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적어도 이제 지금 우리가 2200 밑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매수의 관점이다. 지금도 매도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결국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관련된 이런 쪽의 업종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마치 이제 간밤에 뭐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처럼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은 네.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실적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우선순위 쪽에서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낙폭과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계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지금 다 박살이 나 있잖아요. 수평편으로.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더 빠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더 그럼 이상 낙폭과대로 접근을 하는 거죠. 뭐 10,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뭐 4,000원 가고 3,000원 가 있는데 자, 뭐 답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한 10% 20%는 가볍게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낙폭과대의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역시 수급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하는데 자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좀 확산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느 쪽으로 좀 돌아서는지 이 수급의 방향이 이거를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쪽으로 한번 따라붙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것이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바뀌는 그런 그러니까 물론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쪽으로 조금 이제 붙는 따라붙는 이런 어떤 지금 어떤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낙폭과대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실적은 아까 자동차 업종 네. 얘기하셨고 예. 낙폭과대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업종이 어디예요? 저는 사실 이제 네. 지금
따졌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IT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예, 뭐 지금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빠졌잖아요. 정말 많이 근데 빠졌죠. 결국은 저는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데 물론 이제 차를 두고 그런 종목들은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데 그 늦게 반영되는 시점은 이미 조금 늦을 수가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올라오는 거죠. 예. 더 그래서 늦기 전에. 예, 늦기 전에 그런 종목들을 좀 바닥에서 한번 픽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아마 요번에 이제 지금 얘기가 됐지만은 그 미국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해서 유예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자기네 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향후의 어떤 전략을 짜는 데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한 내년쯤 되면은 뭐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수준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 상당히 위에 있을 수 있는 따라가는. 예,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경기가 둔화되고 이것이 한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는 성장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지금 성장주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았어. 근데 그 안에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뭔가 이제 좀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일단 실적도 조금 못 따라오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계속 밀리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눈여겨보는 쪽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미디어 이런 쪽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실적 좋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네. 뭐 컨텐츠 미디어 실적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좀 덜한데 컨텐츠 미디어 업종들은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이 차별적인 성장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쪽의 업종들에 대한 주가는 지금이 상당히 바닥권일 수가 있죠. 이게 매력적인. 네,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 내에서 저는 뭐 미국이든 우리든 간에 네. 굉장히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그 결국은 뭔가 시장에서 그런 쪽을 찾아 나설 거고 왜냐하면 성장이 지금 굉장히 귀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장이 귀해지는. 네, 성장,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나 컨텐츠 미디어 요쪽은 뭐 시장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그와 별개로 그 차별점이라는 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실적들도 좋고 실적도 BTS 좋고. 부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네. 그러면 이제 저기서 또 궁금한 거는 그 대표적으로 성장주 하면 사실은 게임주 몰려 계신 분 진짜 많거든요. 게임. 네, 그러면 이분들도 그 기대를 못 놓는단 말이지. 네, 근데 이분들이 못 놓는 이유는 하나야. 야, 가긴 가겠지. 이게 지금 사실 네. 게임주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뭔가 노이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신작의 출시 지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주가에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게임주는 아직까지는 전 좀 보수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작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뭐 12월 이 시점에서 게임주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돼 있었죠. 이미. 예,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NFT다 뭐 난리 이제 났죠. 그 메타버스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을 지금 사업으로 연결한 회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으로 연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정말 실적으로 기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투자만 돼 있을 뿐이지 돈만 들어갔을 뿐이지 실적을 뽑아내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좀 게임주들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게 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낙폭 과대의 관점에선 접근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아직까지는 그 이상은 좀 아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신작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그 기대.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오딘.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가의 조금 그 향후에 주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예. 필요할 것이다. 이 관련해서는. 맞아요. 궁금해하시는 분 진짜 많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부장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 그래도 하나하나 딱 디테일하게 살펴주셔서. 아, 너무 시원시원하니 좋네. 네. 아, 전 너무나 감동이었던 게 뭔지. 근데 아십니까? 결론은 우리가 칙칙하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이 옷 된대. 자체도 이제 칙칙해 보인다는 거. 오이 화이트 쨍한 거 입고 와야지. 쨍한 거. 아, 자, 빨간색으로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수길 라빈스 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와, 부장님 오셔가지고 또 채팅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는 그럼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또 다음 때도 이제 예, 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이런 아, 형, 금요일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니야? 또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채팅창에 들어가야 그렇지. 자, 그러면 부장님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또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